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올림픽 현장에서 보내오는 우리 선수들의 선전이 더위를 아주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서 출마 선언을 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나는 전에부터 우리 후보님을 볼 때마다 한번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리기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좀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경남도지사 이제 최연소로 네. 이렇게 이제 당선돼 취임식하는 네. 날, 네. 우리 엄마 아버지를 이제 네. 그때 무대에 모셨어요. 모셨는데 우리 엄마 키가 사실 제 겨드랑이 밑에. 그래서 제가 그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이래 조그만한 키에 이래 큰 알을 낳았냐고 내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다리 밑에 주워온 거 아니냐? 우리 엄마가 맞대요. 네네네. 아직도 좀 크고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이 국회에 상당히 키 큰 의원들이 많은데 거의 금메달에 비까비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송영길이가 좀 크죠? 제가 아마 저보다 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뭐 글로벌 여러 가지 뭐 해외 투자 유치다 이런 도지사 과정에서 이렇게 다니보면은 공식적인 자리에 저보다 큰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국도? 예. 공인 중에서는 거의 제가 탑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글로벌. 야, 그래도 아까 도지사를 전국 이제 그 당시에 최연소에서 몇 살 때 했었나요? 그때 선거 나이로 41. 41. 예. 41 때 도지사가 되셨다. 야, 41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후보님은 도의원 하시다가 거창 군수 하시다가 도지사로 바로 갔습니까? 국회의원 하다가 도지사로 간 겁니까? 도지사로 바로 갔죠. 도지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하고 이제 대통령을 되려고 이제 모든 뭡니까 계단을 이제 밟아서 이렇게 쫙 올라가시거든요. 그 중간에 국무총리 깨진 게 한 분 있고요. 그래서 국무총리 지명받을 때는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가 만 49. 49. 예. 그러니까 도지사를 2번 지내고 말하자면 그때가 이제 49살 때 도지사. 야, 그것도 빠릅니다. 49살 때 이제 총리에 이제 지명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앞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국회의원 비서관을 하셨었죠. 예, 보좌관도 했죠. 보좌관도. 예. 비서관 보좌관을 하시고. 거창은 경남 전체 시군구 중에서 말하자면 어떤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창구는 넓이로 면적으로 표현하면 서울보다 큽니다. 그러고. 예. 근데 인구는 아니고. 인구는 한 6만대, 6만 한 2천 명. 그래도 상당히 큰 데네요. 군단위 치고는 여러 가지 교육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군이라 오히려 인구 유입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창원도 있고 마산도 있고 난다긴다는 김해도 있고 큰 도시들이 많은데 거창 군수가 경남도지사를, 그것도 도의원하다가 경남도지사로 이렇게 다 하여튼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선거를 잘 치르는 건지 이 확출한 이 외모에 이렇게 하는 건지 여러 가지로 능력을 보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학교는 거창 농고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고 나와가지고 거창 군단위에 있는 농고를 나와서 서울대를 들어가고 서울대 박사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참 밑에 이제 계단을 밟아서 비서관, 보좌관하고 도의원하고 도지사하고 국회의원하고 총리 지명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선 후보를 이렇게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요즘 들어와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가는 길은 도지사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도지사 출신들이 많죠. 말하자면 후보로 나선 사람이나 실제로 시장 도지사를 하던 사람이 대통령 된 사람이 많잖아요. 저도 우리 당의 여의도 연구소 공채 1기였는데요.
그때 이해창 총재가 두 분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결국 그 본선에 패하고 네. 이제 시작을 한번 바닥부터 한번 기초부터 다져야 되겠다. 아하. 그때 많이 말겠어요. 하면 바로 국회의원부터 하지 무슨 도의원부터 하냐. 근데 그때 제 생각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풀뿌리부터 이렇게 다져서 네. 그 어떤 숨결도 느끼면서 네. 그런 그 국민과의 어떤 그 소통하는 그 겸한 애티튜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바닥부터. 그런 마음으로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도 그랬고 네네. 단체장 출신들이 그렇죠. 이제 대권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래 한번 바닥부터 시작해 보자. 그 시작이 실제 이제 도의원부터 했고 그 과정들에 저는 한 번도 그냥 공천받아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그 과정을 왔는데 결국에 제가 운이 좀 좋았죠. 이까지 올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이제 아까 도지사 얘기만 조금만 해보자면 우선은 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고 나서 대통령이 됐고 서울시장을 했던 조순이나 박원순이나 오세훈이나 전부 다가 이제 대권을 다 노리고 있었었고 경기도지사도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이 가라앉아 버렸지만 임창열부터 이인재 그리고 지금 이재명 누구죠? 김문수를 포함하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남도지사를 했었던 김혁규 그 다음에 이제 김태호 지금 나와 있었고 강원도지사 했던 최문순 또 이번에 충남도지사 했던 누군가 그분도 좀 이렇게 했었었고 이 시장도지사가 이제 대권으로 가는 그런 아주 하나의 관문처럼 이제 이렇게 되고 근데 사실은 외국도 뭐 예를 들어 클린턴도 아칸소 주지사 하다가 뭐 이렇게 했고 카터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도지사나 시장을 지낸 게 대통령을 하는데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세요? 결국 뭐 국정 그 운영 능력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머리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 능력 면에서는 조금 평가받을 수 있겠다. 좀 그런 자신감이 생기던가요? 경남지사를 2번 해보니까. 사실 뭐 외교, 국방 외에는 크진 이렇게 한번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경험적으로 해외 뭐 투자 유치에서부터 그 말단의 행정까지 그 세포 조직 그걸 다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국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또 불합리한 게 뭔지 이런 장단점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나 같으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투명하게 또 어떤 실제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 다양한 이 사회의 그 생태계 복잡한 생태계의 갈등 구조를 보는 눈이 있어야 결국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진영 논리로 갈라뜨린 정치 정말로 하수 중에 하수 정치죠. 이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그 리더십의 소중한 경험이 광역단체장들이 많이 소양을 갖출 수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후보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는 됩니다. 옛날처럼 뭐 대통령이 막 나라 전체 경제고 뭐고 다 책임져야 될 때 그런 시절이면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 그걸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복지부터 시작해서 아까 뭐 SOC 또 지역의 또 말하자면 지역 경제, 기업 유치 뭐 이런 모든 걸 이제 종합을 해보니까 하는데 그것도 착실하게 시장을 하고 도지사를 하고 2번, 3번 하고 그렇게 경험을 쌓은 뒤에 대통령 꿈은 괜찮은데 대통령을 하려고 도지사를 맡아갖고 도지사 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대선 운동하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도지사단 그대로 놔두고 온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대통령 그 자리를 이용해갖고 대통령 이렇게 운동이나 해먹고 있는 이렇게 도민들을 우습게 하는 그런 도지사 경험도 대통령 후보 감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그럼 뭐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지사나 단체장 하면서 그 느낀 걸 반추해 보면 결국에 좀 자율적이고 어떤 자유의 가치를 이렇게 부여하면서 뭔가 자생적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문정부에서 가장 우리가 두렵고 걱정스러운 것은
결국에 우리 자유의 어떤 가치라는 게 좀 위축되고 있다, 네. 침해되고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 바닥에서 이렇게 기회를 보면은 의지하게 하는 정책으로 가면은 결국에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국가의 경영도 결국에 이 자유의 가치를 어떻게 네. 확대하고 네. 개인의 어떤 그 존엄과 창의성을 네. 이렇게 발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느냐,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 자유권이라든가 자유의 가치를 침해하는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헌법의 가치, 법률의 어떤 해석도 너무 지나치게 진영의 논리로 자의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 이런 현상이 왜곡을 시키고 반복되다 보면 헌법 실패로, 네. 또 한 국가의 실패로 지금 연결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시즌2는 이 나라의 대재앙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다 국민들의 어떤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알고 보면 지자체의 이런 이 상황들, 방금 뭐 도지사의 어떤 직을 이용해서 선거에 활용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충분히 판단하고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는 것을 여야 정 모두 80%로 합의를 해서 제대로 지금 월급 받고 있고 제대로 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없다 하는 사람들은 좀 제껴두고 그 돈을 갖다 더 약한 사람들 쓰자 하니까, 우리 경기도 도만이라도 우리 돈 그냥 다 줄 100% 다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다음날 행보는 완전 대전 가서 호남 가서 충남 가서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도정은 비워두고 이렇게 댕기로 댕긴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저런 도지사 저런 시장들이 다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저렇게 한다 그런다면 누구를 믿고 도대체 세금을 내고 또 믿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이용하는 수밖에 더 있고, 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그 맘대로 그냥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이렇게 뿌릴 거야. 어떻게 국가 전체를 통치하겠다는 사람이 경기도만을 일하는 것을 국민들 보는 앞에서 자기들이 지금 넉넉하다고,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달리 넉넉합니까? 완전히 지방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전부 집중 다 시켰고, 가만히 앉아도 놀고 있어도 세금 들어오니까 그 남은 돈은 세금을 갖고 어떤 식으로든 전국의 다른 그러지 못한 지자체 사람들 자존심 안 상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수도권 집중해갖고 들어온 세금 갖고 뿌리겠다. 이게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 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보고 있고, 아마 이재명 시기에 뭐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이런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방향 자체가 결과적으로 나라 망할 수 있고, 우리가 복지는 얼마든지 확대할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나라 망하는 복지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해야 되고, 성장이. 그리고 그 지속 가능 성장 속에서 어떤 고용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성장의 결과가 좀 합리적이면서도 정의롭게 이렇게 배분되는 이런 시스템이 건강한 시스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당장에 곳간이, 한나라의 곳간이 텅텅 비어 있는데, 그렇게 스타일로 만약에 국정의 어떤 키를 잡았다,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금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좀 위태롭게 가고 있습니다. 이 양적 완화라든가 돈 문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그만큼 어떤 돈에 대한 그 어떤 가치, 네.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대외 평가가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진짜 국정 운영에 이번에 제대로 세울 리더십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실력이라는 게 저는 한 3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역사 속에서의 어떤 그 지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그 통섭적 지혜, 네. 그 눈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 글로벌 세계의 어떤 생태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겸허한 자세로, 애티튜드로 이 소통할 수 있는가. 저는 이 3가지가 결합이 된 게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뭐 상대 후보 자꾸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역사 인식 같은 걸 보면은
그 해방 이후에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고 소련을 해방군이라는 그게 좀 경도되어 있는 역사적 인식에 대해서 저는 경악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여러 가지 그 우리의 그 위상이나 어려움들이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미래로 간 장점들을 이렇게 찾아서 에너지를 이렇게 모아가도 지금 모자라 판에 다 아버지, 부모, 형제까지 지금 다 갈라뜨리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아까 말한 그 생태계, 세상을 보는 생태계인데 이제는 다 이래 얽혀 있지 않습니까? 얽혀 있고 결국 얽혀 있다는 말은 상호 협력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고 협력을 해야 윈윈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그 세상을 보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통합적으로 좀 더 회복력을 갖춘 그런 공동체 사회로 그렇죠. 이렇게 진전돼 가는 게 우리의 바람이고 미래인데 지금의 어떤 형태를 보면은 오히려 진영의 어떤 갈등 또 지역의 갈등 여기 세대의 갈등 이제 남녀까지 쪼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까? 결국에 성장 잠재력을 다 이렇게 소진시키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민하고 어떻게 이렇게 소통할 것인가. 저는 이해창 과거 총재님을 보면은 참 훌륭한 분이신데 결국 평가를 못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소통의 리더십에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게 가장 큰 약점이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글로벌한 이런 또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잡아갈 때는 국민들을 어떻게 화합과 통합으로 이렇게 공정의 틀로 이끌어가서 미래로 갈 수 있는가. 저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이번에 대선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존이다. 공존이다. 그러면 김태호가 문정부를 세게 까도 모자랄 판에 무슨 이렇게 한강 공존 소리를 하느냐. 표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국민들 아픔, 남녀의 갈등까지도 이렇게 쪼개서 정치 기술로 활용하려는 이런 정치 세태, 이 배경에는 한 표만 더 이겨도 다 모든 걸 가질 수 있다는 성자 독식의 지금 권력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이 시스템의 공존의 틀을 새롭게 87 체제의 종식을 하고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남북 문제든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 문제든 결국에 한 발짝도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낡은 틀의 정치적 재편이 없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 저는 기대할 수 없다. 지금 당장 4차 산업을 준비해야 되고 또 6세대, 6세대를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남북의 진정한 어떤 통일을 향한 준비 또 이렇게 양극화의 그 갈등들을 어떻게 화합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분배 문제로 이런 엄청난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과제들은 사실은 국민의 컨센서스 여야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걸 뒤로하고 민생이다 공약이다 어떤 이야기 해도 결국 또다시 공연불로 끝날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선의 차기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그 어떤 역사적 소명은 지금의 모든 걸 교착 상태로 만들고 있는 권력 구조, 이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이 권력 구조의 개편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들었지만은 김태호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우리나라 국가 최고 지도자의 소양, 자질, 인품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짐작이 갑니다. 일단은 역사의식이 바로 정말 역사의식이 바로 바르게 인식돼 있어야 되겠고 어쨌든 글로벌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라의 비전과 진전이 그 글로벌 거기에 맞게 이렇게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혼자 암기하고 혼자 외우고 혼자 어디서 들은 걸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국민과의 접촉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 방향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정치는 여야가 존재하는데 어쨌든 쳐 부수고 깨 부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승리했다 해가지고 모든 걸 독식을 한 게 아니라 여야가 됐든 누가 상대가 됐든 간에 공존해서 함께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포용, 관용 지금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 지금 우리가 과연 정권이 바뀌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왜 이대로 가면은
대재앙이기 때문에. 네. 근데 바뀌었다고 또 가정을 했을 때 뭐가 달라질까? 그러면 이쪽 진영은 또 반대할 거고 또 저쪽 진영은 또 적폐의 청산을 요구할 거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적폐가 생기고 또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불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결국 이제는 아무리 아파도 한번 끊어야 된다. 우리가 진실은 밝히되 분명히 한번 앞중에 끌어안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취임을 만약에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받게 되면은 정말 전직 대통령 때에 또 사면하고 진실은 밝히되 한번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바로 여야 대표, 각계 대표의 공정 컨퍼런스를 가동해서 거기서 나온 협치와 공론의 틀을 2024년도에 개헌으로 총선 때 국민투표로 붙이겠다. 그 결과 언제? 2024년도가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네. 그때 국민투표로 붙이겠다. 네. 그 결과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겠다. 그러면은 대통령 임기가 단축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누가 임기를 그러면 어떻게 단축되느냐 하면 저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그럼 우리가 과거에 조선시대 세종대왕에 대한 훌륭한 업적 진짜 우리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훈민정음 세종대왕으로 훈민정음이죠. 근데 세종대왕이 왕의 자리에 한 30년 있었어요. 야, 30년 동안 임기를 채웠다? 뭐 임기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때 무슨 일을 했는가? 국가의 미래에 어떤 조금이라도 그 뭔가 쓸모 있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임기 5년을 채웠다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새롭게 뭔가 공존의 틀에서 출발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이 없겠죠. 그게 바로 정치하는 이유가 되고 이번에 꼭 김태호가 승리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일을 한번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개헌을 하면 어떤 형태의 개헌을 원하나요? 결국에 지금 세상 제일 잘 나가는 나라들 보면은 다 내각제입니다. 권력 배분. 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에 익숙돼 있다 그러는데 우리의 대통령은 대권입니다. 한 표만 이기면 모든 예산권, 임명권, 모든 걸 이렇게 거머쥐는 독식의 어떤 그렇게 인식되고 있고 실제 또 그렇고요. 그게 모든 사람을 진영 논리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블랙홀로 만들고 본인은 퇴임 후에 불행한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영국도 그렇고 잘 나가는 나라 프랑스가 이원 집정부제지만은 다 독일이고 이런 협치의 공존의 틀로 가지 않습니까? 결국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협치의 틀로 가는 나라가 결국에 다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었고 그러면은 미국도 대통령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은 우리하고 완전히 그 성격이 다릅니다. 대통령이 실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장관 임명 하나, 저 아프리카 대사 하나 이렇게 임명해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하원 임기가 2년이죠. 그러면 대통령 되자마자 중간평가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원 수가 자기 당 대통령 소속 당보다 만약에 부족하면은 2년 동안 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수당이 소위 그 헌법의 가치에 반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연방 대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의 권력의 어떤 상징 아닙니까? 종신 판사가 헌법의 가치에 반하는지 판례에서 벗어나는지 이 원칙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미국이 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대법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가 매일 좀 물러나라. 어떻게 부끄럽게 그 자리에 있느냐. 사법적 정의를 도대체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대법원장만 이렇게 잘 뭔가 그 정권 편향적으로 이렇게 소위 그 자기 사람을 심어 놓으면은 무소불위예요.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정부의 상식의 가치, 정의의 가치, 공정의 가치가 개념이 다 달라요. 왜? 헌법적 그 법률 해석을 각각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공동체입니까? 지금 두 나라지. 그래서 참으로 비극적인 게 대한민국은 남북도 갈려져 있지만은 이 진영의 남남의 갈등으로 마치
낯선 두 나라가 지금 있는 거 맞죠? 내전 중입니다. 내전 중이에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서로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후보님, 지금 이제 개헌에 대해서 후보님의 권력 구조, 개헌이라고 하는 게 권력 구조만 있는 게 아닌데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내각제를 선호하시는군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근데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통령 시대만 쓰고 버리는 비닐우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각제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원 집정부제의 장점을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제로 가면서 헌법이 나빠갖고 제도가 나빠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거냐, 대통령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또 근다 그래갖고 어디서 새로운 별종의 인간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사람들이 또 정치할 건데 국회의원을 할 텐데 지금 저 국회 꼬라지로 봐가지고 그게 다 먹힐 수 있겠냐. 의견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어떤 대통령이 돼갖고 자기 취향과 자기 신념과 철학에 맞는 개헌을 했어. 그 대통령 5년 임기 끝나거나 3년 임기 딱 끝났다. 대통령이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럼 또 개헌해야 되나요? 결국에 이제 국민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내각제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여야 대표나 각계 대표들이 공정 소위 화해와 진보를 위한 이런 공정 컨퍼런스를 가동해서 2년 안에, 임기 초반 2년 안에 거기서 나온 협치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제가 주장하면은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여러 가지 논리나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결과적으로 한 나라의 그 부강한 정도는 그게 권력이 집중됐을 때 오히려 그 나라의 지속성은 더 없더라. 발전의 걸림돌이 되더라는 게 우리의 그 역사 현실이고, 지금 우리의 쭉 이런 과정에서 그때그때 리더십이 이제 평가가 다르게 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대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 4.19 또 5.18 이런 젊은 사람들의 수많은 희생과 피가 거기에 빨려 들어간 겁니다. 이제는 국회도 이렇게 최소한 어떤 협치의 틀이 만들어지면은 국회는 선거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빵이 10개 있으면은 10개 중에 내가 국민의 평가받는 것만큼 내 지분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렇게 극명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구 소선거구제일 경우에 서울 수도권에 특정 지역을 배제하고 소선거구에 봤을 때 보통 한 4명, 3명, 4명 출마합니다. 그러면 1명만 되거든요. 그러면 1명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마타도를 다 해야 다른 사람의 기회를 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보통 수도권에 한 40% 정천후의 득표율로 당선이 돼요. 그러면 유권자 10명 중에 6명은 자기가 찍은 사람이 배지를 못 답니다. 그러면 배지 달고 다니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을 위해서 계속 그 사람을 건드려야 되고.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를 만약에 받겠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3명 내지 큰 데는 5명도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면 전혀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야, 1당, 2당 저 사람 분명히 될 사람들이야. 그러면 A라는 후보는 경제 잘하고 B라는 후보는 외교 잘하고, 유권자 여러분,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환경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아마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났을 때 어떤 행사장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3명, 4명이 나왔을 때 유권자 10명 중에 아마 9명 가까이가 자기 찍은 사람이 배지 달고 있어요. 그 심리적으로 이미 바탕에 갈등의 구조를, 공존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임기도 저는 앞으로 2년으로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중간평가 형태로 그 정부의 어떤 탄력을 주는 그런 하나의 기제로도 활용해야 되고, 2년을 임기를 해놓으면요, 아마 탱자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제가 우리 후보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우리 후보님 진로에 좀 고춧가루를 뿌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돼서 아까처럼 굉장히 그 국민 구성원들의 자율 그리고 자유 이것을 최대한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부여를 해 가지고 국민들 스스로가 이제 어떤 자기들의 삶을, 행복을 이렇게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거를 해도 대통령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구를 개편한다든지 국회의원 임기를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게 절대 그게 다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선거구도 해봤고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지하에서 중선거구에 맞느냐 소선거구에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만일의 경우에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대표 하십시오. 당대표 하시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의견을 모아가지고 누구 개인 한 사람이 옳다고 어떤 학자가 옳다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당대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토론과 논의를 이끌어내고 국민헌법 말하자면 국민선거법 이제는 좀 자기들 당에 유리하게 만들지 말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또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형성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뭐 전적으로 참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 김태호의 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공존이다. 이 화두는 이제 김태호가 정치하는 뚜렷한 이유고 또 승리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치 사회의 변혁을 위한 또 이 변혁이 있어야 다양한 분야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새로운 또 사회로서의 도약이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김태호의 하나의 정치 운동으로, 개혁 운동으로 한 발 내딛는 거다. 이것은 제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이 되는 이제 가지고 가야 될 숙제로 제가 정치하는 이유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도의원 하다가 군수하다가 도지사 하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총리 지명을 받을 때가 49살이었단 말이에요. 이분 어디까지 갈까? 이분의 저런 그 당시에 솔직히 이제 내가 개혁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나가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의 한 7, 8년 동안을 거의 은둔에 가깝게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어서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김태호 어디 갔냐? 김태호 언제 나오냐? 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대선을 계기로 해서 발을 내디뎠어요. 뭐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호적 나이로 지금 60이 안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시라고 하는데 지금 네. 김태호의 정치 운동, 정치 혁명, 이거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이제 은둔에서 확실하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장점을 하늘로부터 타고났으면 써야지 이걸 사장시키고 있으면 하늘의 뜻에 거스르는 거예요. 오히려 네? 참 이게 어떤 지도자의 길이라는 게 참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저도 이제 뭐 불출마도 해보고 또 국민들 많이 또 이렇게 실망도 시켜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진짜 뭐 구덩이 한번 빠져봐야 하늘을 본다는 말도 있고 또 14번 두드리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리 맞으면 18K가 되고 28번을 두드리 맞아야 순금이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그 고난은 우리가 정금으로 가는 지름길 같다. 그냥 되는 게 없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겨우 어떤 조금 더 공적인 마음이 조금 사적인 마음보다는 조금 앞서는 듯한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이제 왜 제가 싸워서 이기고 싶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성공 조건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어떤 때로는 무거움도 있지만은 이제 설레임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설레임. 무거움에서 이제 설레임. 국민들이 이렇게 가면은 정말로 설레일 수 있고 대한민국의 어떤 가능성을 잠재력을 열어갈 수 있는데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기운도 좀 솟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사람들 일반적으로 시샘말로 키 큰 사람 속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태호 후보께서는 아까 화려한 그런 경력들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공천을 못 받기도 하고 특히 거창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경남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 있는 김해 을에 가서도 또 말하자면은 가서 해서 가장 노무현 대통령 핵심 찍겠다 지금 경남 도지사고는 김경수를 이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서.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을 헤쳐나갔지 땅 짚고 헤엄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이제 정치의 큰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방향을 잡고 나오신 것서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자, 거꾸로 한번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아까 단어 중에 자유란 말을 굉장히 근데 그 자유는 그냥 우리가 정치적으로 하는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이런 의미에서 자유를 한 게 아니라 개개인의 자율과 자유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단어를 막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첫 번째 썼던 단어에서 제가 확 와서 닿았거든요. 이제는 대통령이 모든 걸 지시하고 주고 해갖고 키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도 경제인들이 자율적으로 최대한으로 시장 경제가 말하자면 주어져야 되고, 특히 대학의 자율이 엄청나게 주어져야 되고, 또 연구의 자유도 저쪽에 줘야 되고, 문화예술을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의 자유까지, 이 자유와 자율이 지금부터의 대한민국의 수준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답게 살게 하는데 절대적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 자유와 자율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에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어떤 그 역량, 결국 그걸 어떻게 발현시킬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건 바로 그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마음껏 표현하면 마음껏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정부의 간섭과 예를 들어서 규제를 혁명적으로 솔직히 격파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동북아시아의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은 세계 최대의 경제 자유구역이다. 그런 정도의 그 가치가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고, 우리가 비근한 한 예를 들면 제도에서 그 나라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멕시코의 경계주에 보면은 걸쳐져 있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게 노갈레스라는 도시인데 딱 반이 갈렸어요. 근데 한쪽은 미국 쪽 영토가 됐고 한쪽은 멕시코가 됐는데, 똑같은 조상이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똑같은 말을 하고, 그런데 지금 가보십시오. 천당과 지옥입니다. 남과 북이네. 정확하게 제가 그렇게 유추하는데, 밤에 인공위성에서 밤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북쪽은 아직 블랙입니다. 블랙. 캄캄한 그런 그 암흑이고, 우리 쪽은 불이 환하지 않습니까? 이 천당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바로 우리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유라는 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가는 나라는 결국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했고, 자유하고 거리를 두면서 반대로 가는 나라는 망했거나 폐망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경제든 방금 대학이든 또 문화 부분은 그 개인의 어떤 존엄과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줘야 된다. 정부가 할 일은 그 자유에 반하는 규제되는 사항을 오히려 속간해줘야 돼요. 예. 우리가 정원에 이래 꽃밭에 키우고 싶은 꽃을 키우면 잡초가 무조건 같이 크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잡초들을 뽑아내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지. 그렇죠. 거기에 요 꽃은 마음에 드니까 키우고 저 꽃은 안 된다. 이렇게 정부가 간섭하면은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노예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지사를 하시고 아까 군수로 도의원을 하시면서 우리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과거에 그야말로 삼국시대 때나 뭐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던 행정체계가, 지방의 행정체계가 지금 거의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학교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어요. 통신이나 교통이나 이렇게 교류하는 것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IT나 강국에서 이 컴퓨터로 행정 처리하는 거나 또 실제로 공무원들의 역할 자체가 너네 가갖고 뭐 통일을 심하라 말하라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 시대가 아닌데, 행정부의 개편은 어떻게 보세요? 자, 사전 뭐 시나리오도 없이 엄청나게 연구하시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보면은 결국에 그 지방 그 자치 행정의 그 방향은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경쟁력을 키울 건가가 하나의 목표가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야말로 주민자치. 예. 이게 자율이고 자치구나 하는 그 부분을 느끼기에 강화시켜 가는 게 이 두 가지 축이라고 보거든요. 경쟁력과 주민자치의 강화. 이 두 가지인데,
경쟁력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경남, 부산, 울산이 있다. 나는 광역이 세 개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필요 없다고 봐요. 더 초광역적으로 오히려 묶여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요즘은 한 나라 대 나라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 대 도시의 경쟁력 그런 국제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행정구역 때문에 갈등이라든가 뭐 쓰레기 문제, 뭐 수도 문제, 물 문제 많지 않습니까? 광역적 교통망 문제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큰 틀에서 가고 지방자치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선거 좀 더 오히려 지방자치는 더 세분화되는 것도 괜찮겠다. 광역적으로는 경쟁력을 위해서 키우고 그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굉장히 뭐 2만 명, 2천 명 되는 그 자치시도 많습니다. 이 구미의 선진국들을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는 이원화해 가는 게 방향이 옳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뭐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이제 대구하고 경북도 합하려고 하고 있고 광주하고 전남도 지금 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예를 들어서 뭐 광주, 전남, 전북에 뭐 하나가 된다든지 아주 큰 광역차로 이렇게 또 그런 말씀 지금 처음 듣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좁혀서 이제 정치로 조금 한번 이렇게 화제를 옮겨보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김태호 후보를 포함해서 14명이에요. 앞으로 뭐 얼마나 또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 14명입니다. 14명이 지금 자기 실력을 과시하고 국민들 앞에 오늘 지금 잠깐 들려주셨던 김태호 후보만 모셔서 들어보니까 와 저렇게 깊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저렇게 폭넓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저런 인성과 정치 경륜을 가지고 있어? 그런 느낀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전체를 비교를 해갖고 같이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겠는가? 경선 어떻게 돼야지 제대로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의 갖추고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국민들한테 보일 수 있다고 보여주세요. 어쩌다 갑자기 컷오프 본다고 딱 잘라버리면 말 한번 해볼 기회도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래 좀 아쉬움이 있고 결국 제가 그동안에 그 제대로 이래 국민들하고 소통이나 실력을 검증받지 못한 뭐 근본적인 제 어떤 그 부족함인데 이제 판이 열리면은 우리 JTBC에 보면 싱어게인 같은 무명 가수들의 그런 경연을 보면서 10년 동안 다 무명이었는데 야 쟤가 저렇게 노래 잘했나 또 마스터라고 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경계를 넘나드는 걔들의 그 멘트를 보면서 야 내공이 대단하다. 이제 거기서 결국 노래 실력으로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뭐 앞서간 사람 중심으로 모든 지면을 다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래요. 아 그런 게 준비를 하려면 미리 진짜 몇 년 전부터 국민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가감히 용기도 내서 맞서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오히려 거꾸로 돌아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렇게 겸손하게 본래 성품이 겸손하시니까 이제 이건 내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14명이 대선 후보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명 가수 하나 발탁해서 키우는데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데 가수 하나 뽑는 것만큼의 절차도 검증도 안 한다면 말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프로 골프 하나가 생긴다 하더라도 골프 학교부터 골프 스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 그것도 본선에 나가갖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지고 이제 최종 후보를 뽑지 않습니까? 월드컵을 하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다 지역 예선 거치고 하는 과정을 다 거쳐야 자기 실력들을 최선의 한도로 발휘하게 해갖고 마지막에 가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14명이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나와서 본인 말 맞다나 그 전에 자기가 충실하게 안 하다 보니까 아니 5% 이하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최대한으로 잠재력을 유권자들이 알게 할 수 있는 치열한 경선 방법 없어요? 치열하게 할 생각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구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각제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은 결국 그 안에서 다 평가되거든요. 실제 제가 볼 때 우리 이정현 대표님 같은 분이 대통령 하면 진짜 잘하실 거예요. 정말 이거 좀 방송 정치적 어떤 그 대한민국이 가야 될 어떤 자유나 번영이라든가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제가 볼 때 다
몸에 완전히 이렇게 배 있는 분인데 이제 국회라는 게 여야 이렇게 그 경쟁하다 보면 아 저런 사람 같은 건 속으로 다 합니다. 아 저런 정도 같으면 진짜 나라 국정 운영에 맡겨도 되겠다. 평가가 360도 각도에서 그 사람 평가 다 합니다. 그래야 실제 안정적이고 그게 마치 권력 나눠먹기식으로 비춰지는 것 같지만은 이제 내각제는 한 달만 해도 마음에 안 들면은 국민이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평가받으면은 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행정과 입법가 진짜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10년, 20년, 30년 해도 됩니다. 국민의 평가만 받는다면. 그래서 저는 한번 그래서 이 제도의 변화라는 게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통령이 되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후보잖아요. 윤석열이도 후보, 김태호도 후보. 지금 이제 뭐 똑같이 이제 전부 다 지금 수평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에 인재들이 많았어? 서울시장 선거 때도 보니까 뭐 14명이나 나오겠다. 15명이나 나오고 부산시장 선거 때도 보니까 국회의원만 전직 국회의원 7명이 나오고 이번에 대선에 보니까 14명이나 나오고 너무 아까워. 다 국민 입장에서는 좀 보고 싶어. 예를 들어 아까 노래 얘기를 했지만 미스터 트롯 같은다 그러다면 정동원이 노래도 좀 들어보고 싶고 이찬원이 노래도 들어보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명웅이 노래도 들어보고 싶고 다 들어보고 싶은데 그냥 어느 한 번씩 나왔더니 싹 없어져 버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앞으로 당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 14명의 후보가 뭐 이제 여름 휴가 끝나고 나면 9월 달부터 한 버스를 타고 같이 거창에 가가지고 자 농촌 지역에 지금 실제 현실이 뭐야 14명이 가서 한 5시간 동안 흩어져서 농촌 마을의 빈집도 보고 노인들의 건강도 보고 공무원들의 그것도 보고 거기에 있는 농촌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공단도 가서 살펴보고 보건도 보고 학교도 보고 전부 둘러보고 나서 구청 앞에 광장에 모여 앉아가지고 14명이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아까 봤던 농촌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꼭 거기서 빨리 선정해갖고 자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쭉 좀 한 서너 달 동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제안을 할 용의는 없었어요? 제가 사실 우리 이정현 대표님 그런 생각을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번 11명 모임 원탁회의도 그 제안한 성격의 첫 출발이었고 또 투어도 민생 투어도 같이 하자. 같이 하면서 방금 대표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현장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으로 이렇게 들은 의견을 또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방향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14명의 팀이 알고 보면 공존의 드림팀이다. 공존의 드림팀. 공존의 드림팀이다. 그래서 이 화합하면은 승리할 거고 분열하면은 필패다. 필패다. 그래서 그런 원칙 속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투어하고 같이 움직여가면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신뢰도 훨씬 업될 거다. 그렇습니다. 제가 서로에게도 배우고 더 강하게 제안할 겁니다. 하지 꼭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그러면 13명은 그냥 그것으로 이제 끝? 이게 아니다 이거죠. 아까 저기 후보님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승자 독식의 시대가 아니다. 위너 테이크스 올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뭐냐면 아까 같이 이렇게 뛰면서 봤더니 야 김태호의 그 아까 당 개헌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똑소리 나더라. 그럼 앞으로 내가 해갖고 개헌 그걸 한다면 개헌 추진의 위원장을 맡긴다든지 당 대표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어떤 큰 이렇게 자리를 맡아서 하고 또 누구를 봤더니 저 사람은 과학기술 분야에 너무 똑소리 난데 과기부 장관 저 사람 내가 만약 대통령 된다면 꼭 저분을 사정해서라도 그 자리를 좀 맡기고 싶어. 그렇게 하면 또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지금 17개 시도지사 자리도 지금 내년이면 거의 다 빕니다. 그럼 또 거기 내보내려고 한다면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이 또 나가게 되고 서로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진짜 공존의 원팀이 돼 가지고 이 원팀이 무지한 파워풀한 그런 그 잠재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어요. 또 제가 이제 대선 후보로서 내가 이제 잘하고 뭐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갖고 국민들한테 어떤 국가 개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서 평가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당장에 불이나 잘못된 걸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저는 대통령으로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드루킹 사건입니다.
민주주의에서요, 선거 몇천만 건을 조작을 해갖고 여론을 조작을 해서 잘 나가는 후보가 완전히 꼬꾸라졌다. 그 당시에 저 갤럽 조사가 문재인 40, 안철수가 37이에요. 근데 집중적으로 안철수를 그때 해가지고 막 따라지게 만든다 그러고. 그런다면 이런 선거, 이렇게 뽑힌 대통령의 정통성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4년 전에도 했던 사람이 앞으로도 하지 마라. 무슨 개가 천선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어. 근데 이런 문제를 야당 말고 누가 문제지? 야당 자기들의 미래하고 관련된 문제고 국가의 민주주의의 근본에 관련된 건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한 가지 문제만 갖고도요, 지금 야당 그 후보 14명하고 가장 피해자인 안철수까지 끌어잡고 15명이 한 번쯤은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정권이 부정선거나 부패한 그런 선거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악을 놔두고도 그냥 넘어가면서 자기 얘기만 하고 다닌다 그런다면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없어요. 이걸 좀 어떻게 대처할 방법 없습니까? 그럼 국민의 민심을 그렇게 그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흐름을 바꾼다는 건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죠. 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정부를 보면서 김경수의 구속은 결국 대리 구속이다 이런 표현도 지금 하고 있고. 대리 구속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데 멋집니다. 그런 표현도 네. 이제 댓글에 네.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치 공동체 아니냐.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 넘어서 정치 공동체.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 진실은 저는 또 밝혀져야 되고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그 민주주의 위기라 다시 민주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의 그 이미 그런 그 상징성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무섭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라면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울산 선거에서 봤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저도 청와대에 있어봤지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말하자면 아까처럼 그 울산 선거라든가 이런데 이런저런 그런 지금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지만 이 정권의 그냥 단순한 의혹이라면 말도 안 하겠어요.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데 울산 선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굉장하게 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쨌든 바보 멍청이처럼 국민들이 준 표는 안 뺏겨야 될 거 아닙니까? 주는 표까지도 뺏긴다 그런다면 그런 정치 조직과 집단을 믿고 어떻게 나라를 맡기겠어요? 지표 하나도 못 지키는데 나라 안보를 어떻게 지키고 국민들의 안보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대선 주자들이 뭉칠 때는 좀 뭉쳐서 이런 목소리를 함께 내야만이 아까 원팀에 대한 그러한 신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내가 검색을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이슈를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먼저 선점하고 막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전략이시고 어떤 그런 정책들을 그동안에 좀 치고 나가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겠죠. 물론이죠. 그동안 쌓인 실력이 나온 거죠. 그동안에 이제 그 우리가 문정부의 그 연장이 돼서는 결국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결국 우리가 이 자유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확대하고 그걸 어떻게 정책이나 모든 면에서 제도적으로 그 가치를 키워갈 수 있는 뒷받침이 될 것인가. 그게 뭐 경제든 교육이든 외교든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이제 그 공존이나 뿌리 위에서 이렇게 가지도 또 꽃도 또 열매도 맺고 싶어 하는 이제 욕심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후보님 처음 정치 시작할 때가 YS 때였었죠. 그때 YS 때 이제 인재 영입 차원에서 YS 때 시작하신 거죠. 어쨌든 바닥의 정치 시작은. 뭐 정치라기보다도 제가 돌아 작고하신 그 우동영 자영우 할 때 김동영 전 장관님의 그 자택에서 대학 그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서당계 3년 풍을 엎듯이 정치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힘들어도 저렇게 하는 사람이 민심이 있고 또 화량 같지만은 민심하고 다른 행보를 하면 결국에 금방 국민들한테 이렇게
배격당하는구나. 이제 이런 걸 간접적으로 쭉 봐왔고. 네. 그래서 정당 정치는 그럼 언제 시작했어요? 사실 정당 정치라는 게 제가 여의도 연구소 창립 멤버 공채 1기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95년도죠. 95년도. 95년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좀 일찍 대학에서 정치 훈련, 정치 공부가 있어야 되겠다. 토론회라든가 보수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토론을 시키는. 이렇게 일찍 하면은 한 40만 돼도 예를 들어서 오바마 같은 분, 토니 블레어 다 그렇죠. 강대국들이 40대의 그 세계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와 40대 어떻게 하지? 이미 10대부터 공부를 트레이닝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경력이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최연소 타이틀을 자꾸 이렇게 가져간 이유 중에 배경은 일찍 그런 정치 환경에 결국 접했고, 아, 어떻게 하는 게 민심과 같이 갈 수 있고 민심과 반하는 거다. 이걸 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찍 정치 교육이 오히려 대학 과정이나 또는 고등학교 과정 때는 시작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대학 다닐 때부터 김동영 원내 총무지 그 당시에 그런 분 큰 정치인 집에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41살 때 도지사를 하고 또 49살 때 총리 지명을 받고 지금 이제 59세 때 대통령 후보에 나서고 대표님 그때 제가 총리 후보자 지명됐을 때 그 YS 김영삼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태호 네가 그때 민주산업계 그때 막내 진꾼 태호 맞지? 이러시더라고. 막내 진꾼. 그때 내가 뭐 크게 뭐 의식적으로 민주화 투사 그런 건 아니고 심부름꾼 비슷하게 주변인이었는데 이제 그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26년 무소속이 잠깐 있긴 있었지만 타당으로 옮기진 않았고 95년부터 26년을 이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들을 쭉 지켜왔었던 국민의힘에 말하자면 진짜 주인입니다. 오랜 터줏대감이고 주인입니다. 사실 지금 뭐 외부에서 뭐 들어온 지 지금 몇 주 된 사람, 뭐 한 달, 두 달 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한 사람들이 참 많고 나갔다 들어왔다 들랑거리는 사람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세를 하고 있지만 진짜 주인인 제대로 크고 실력도 키워오고 들어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신념을 갖추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제 다시 그동안에 참 워낙 겸손해요.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너무 겸손해도 화가 날 정도로 겸손해요. 좀 그러지 말았으면 이런 거 했는데도 큰 겸손함을 지니고 울고 말이야. 그 미국에 가서 울고 말이야. 그 겸손을 지니고 계신 분인데 이제 이렇게 나서셨으니까 제대로 이번 대선 경선부터 주인으로서 이제 갓 들어온 사람들, 우리 정당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제대로 빨리 당에 대한 애착과 당에 대한 방향과 노선이나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대선 주자의 군을 좀 리드를 좀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딱 하시고 마칩시다. 오늘 이래 제가 출세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한 것만 해도 아이고, 항상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일요 서울 TV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소통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한번 뭔가 대한민국을 좀 설렘의 대한민국을 꼭 한번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쓸모가 좀 있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